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티의 다음 주요 릴리스인 유니티 6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한 관심 보여주신다는 거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니티 6를 개발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멋진 비주얼 만드시고 또 온보딩 쉽게 하시고 이터레이션 시간 최대한 단축하면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최대한 광범위한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 유니티 6에서 어떻게 그 멋진 비주얼을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또 스크립터블 렌더 파이프라인을 통해 제작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가라는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강연은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니티 사용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좀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처음 쓰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많은 정보를 통해서 유니티를 최대한 빠르게 배우고 시작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쉐이더 그래프로 머티리얼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멋진 시각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이펙트 그래프의 최신 개선 사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팅으로 넘어가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과 그리고 좀 더 산탄하고 안정적인 라이팅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DRP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하이 피델리티 기능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스티븐이고요. 유니티 엔진의 그래픽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유니티 엔진 그래픽스 팀의 루도빅, 마티우도 함께 발표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곧 출시될 유니티 6의 최신 소식과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는 안내를 드립니다. 곧 출시될 유니티 6 프리뷰 그리고 유니티 6 릴리스에 대한 기능, 릴리스 알림 등등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6 프리뷰는 올해 5월, 유니티 6 정식 버전은 24년 가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해서 쉐이더를 좀 더 쉽게 빌드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쉐이더 그래프는 쉐이더를 시각적으로 빌드할 수 있는 툴입니다. 코드를 작성하는 대신에 노드 네트워크에서 노드를 생성을 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해서요. 이 쉐이더 그래프의 또 다른 장점으로 이 반영된 변경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볼 수가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서 처음에도 쉽게 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쉽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패키지 매니저에 두 가지의 샘플셋을 새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노드 레퍼런스입니다. 140여 개 이상의 쉐이더 그래프 파일 모음이고요. 이 각각의 파일이 쉐이더 그래프 노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레퍼런스로 참조를 해서 쉐이더 그래프 노드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파일은 노드의 정의 그리고 기능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한 이 내부의 수학적 원리도 설명합니다. 특정 노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시려면 이 레퍼런스 파일을 열어서 해당 노드의 설명, 예제, 그리고 분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 예제 샘플도 만들었습니다. 이 샘플셋은 아주 자주 쓰이는 쉐이딩 기법인 인테리어 큐브 매핑, 패럴렉스 오클루전 매핑, 버텍스 애니메이션 등의 예를 제공을 합니다. 30가지가 넘는 다양한 기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체 파티클 시스템을 쉐이더에서 만들고 싶으셨거나 아니면 URP에서 라이팅 모델을 커스터마이즈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그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을 해서 샘플을 유니티 6로 임포트하고 쉐이더 그래프를 더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쉐이더 성능 최적화입니다. 히트맵 컬러 모드를 추가를 했는데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한 애니메이션 노이즈 마스크를 보로노이 마우스를 사용을 해서 생성을 하는 쉐이더를 실행하면요. 한 1.6초 조금 넘는 속도로 실행됩니다. 꽤 빠르지만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적화 어디를 해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히트맵 모드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컬러 모드 메뉴에서 히트맵을 선택을 하면은요, 이 각각의 노드에 색깔이 표시가 되고 상대적인 성능 비용을 보여줍니다. 어두우면 저렴하고 밝으면 비쌉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보르노이 노드가 특히 비싸고 타일링과 오프셋, 리맵 노드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새로운 버전의 쉐이더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보로노이 노드를 텍스처 샘플로 대체를 했고, 그리고 타일링 옵셋 노드도 as 노드로, 그리고 리맵핑 노드를 멀티플라이 노드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 세 버전의 쉐이더는 거의 동일한 결과물을 제공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0.7초 만에 렌더링이 되어서 2배나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딱 필요한 부분에 최적화해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히트맵 컬러 모드 설명이었습니다. 쉐이더의 마지막 기능 소개해드릴 것은 UI 쉐이더입니다. 쉐이더 그래프에서 UI 캔버스 타깃을 사용을 하면 UI 아티스트가 애니메이션된 해상도 독립적인 쉐입과 패턴, 쉬머, 전환, 그리고 글로벌 UI 수정과 같은 고급 UI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버튼을 쉐입으로 부호 그래필드 SDF를 사용을 합니다. 쉬머 효과는 스테이트의 매스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튼의 색상과 위치가 이제 버튼이 눌러지면 변경됩니다. 보시다시피 뒷배경의 장면을 흐리게 처리를 해서 UI가 더 잘 보이게 했고요. 배경을 다시 이제 보이게 하면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서 UI를 숨기는 전환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쉐이더 그래프에서 만들어진 거죠. 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니티 6의 시각 효과에 대해서 루드빅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VFX 그래프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래픽 엔지니어 루드빅입니다. 유니티 6의 흥미로운 기능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이 쉐이더 그래프의 노드 레퍼런스와 기능 샘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VFX 그래프에서도 새로운 학습 샘플과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유저가 툴을 좀 더 쉽게 적응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제작 템플릿 셋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VFX 제작의 시작점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새 윈도우에서 다양한 기본 효과를 설명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스 케이스에 맞게 조정할 수가 있어서 컬러 그레데이션이나 커브를 수정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자체 템플릿을 이 창에다가 추가를 해서 팀원 전체가 같은 기본 효과 라이브러리를 갖고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프로덕션 환경에서 유용한 툴이 되겠죠. 새로운 학습 샘플을 추가를 해서 더 풍부한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갖추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러닝 샘플 말씀드릴게요.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의 특정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효과 모음인데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부터 고급의 유스 케이스까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매니저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HDRP, URP 모두에서 제공됩니다. 직접 씬을 이 시나리오에서 탐색을 하거나 혹은 전용의 인스펙터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이펙트들을 탐색하고 찾아보고 설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펙트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하면 그래프로 직접 들어가셔서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Conform to SDF 블록과 Orient 블록을 사용을 해서 이런 이펙트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24개 샘플이 있고요. 전부 다 굉장히 훌륭하고 VFX 그래프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훌륭한 리소스입니다. 네, 이제는 유니티 6의 새로운 기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블랙보드인데요. 특히 이펙트의 생성 워크플로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전보다도 속성 노출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블랙보드에서 저장된 모든 빌트인 속성을 액세스를 하고 이 그래프 보기에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런 첫 번째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설정하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속성도 편해집니다. 이제 블랙보드를 사용을 해서 커스텀 속성을 생성을 하고 블랙보드에서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 서처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간소화해서 전체 노드 라이브러리를 거칠 필요 없이 세부사항 패널에서 모든 베리언트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이미 익숙하시다면은 이 서처의 토글을 사용을 해서 전체 결과 모드로 쉽게 전환할 수가 있어서 이미 익숙한 환경에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니셜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이름과 동의어 편리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노드를 사용하는 그래프 작업은 굉장히 번거로운 반복 작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키보드 단축키를 VFX 그래프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노드 생성 혹은 그래프창 기능, 다양한 기능들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이 모든 단축키는 바로가기 윈도우에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HDRP와 URP 간의 기능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버퍼 액세스, 이제 6방향 조명, 타원형 파티클 같은 기능들을 URP에 추가를 했는데요. 이제 카메라 버퍼 액세스부터 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뎁스 버퍼와 컬러 버퍼의 정보를 씬 내의 모든 카메라로부터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이 파티클들이 무작위로 카메라 주변 평면에서 스포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뎁스 블록의 색 포지션을 사용을 하여서 이 씬에다가 파티클을 뎁스 버퍼를 사용해 투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색깔이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정을 해서 파티클이 이렇게 동일한 색상을 상속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파티클이 이 컬러 버퍼, 왼쪽 하단에 있는 이제 색상 버퍼에서 추출한 색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파티클이 이 구체 오브와 상호작용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파티클은 이제 이 구체와 충돌하는 동시에 이 깊이 버퍼와도 충돌을 해서 눈에 보이는 장면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 버퍼와 충돌로 활성화되는데요. URP에서도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HDRP, URP에서 모두 다 카메라 버퍼에 액세스할 수 있는 강력한 툴을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인상적인 동적 라이팅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연기 파티클의 6웨이 라이팅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6방향에서 각기 다른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에 대한 연기의 라이팅 반응을 베이크한 라이트 맵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맵들은 쉐이딩 중에 블렌딩이 되기 때문에 연기 효과에 정말 입체감을 더해줍니다. 저희 블로그 포스팅에서 이 6웨이 라이팅의 작동 원리, 활동법, 그리고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텍스처 팩 등을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기가 굉장히 실감나게 다이나믹 라이트에 반응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불인데요. 그 이외에 또 환상적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반응한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스티븐이 잠시 후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쉐이더 그래프에 그 6웨이 머티리얼을 추가를 해서 더 많은 커스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씬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또 다른 방법, 바로 데칼인데요. URP에 립티컬 스파클이 있기 때문에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를 사용을 해서 데칼을 스폰하고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 색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표면의 매끄러운 느낌, 금속성, 노멀을 수정하는 데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피가 튀는 효과라든지 총알의 임팩트, 이 경우에는 이런 발자국 등을 표면의 노멀을 수정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BFX 그래프 클리전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클리전이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어서 파티클이 지터링 없이 표면에 계속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클리전은 이제 파티클의 애트리뷰트를 작성을 해서 나중에 이펙트를 구동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이 콜리전의 애트리뷰트를 보고 지면에 닿을 때마다 애트리뷰트 카운터가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카운터는 아웃풋에서 사용이 되어서 인덱스를 선택하고 숫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참 유용하죠. 다음으로 이 GPU 이벤트를 이 충돌로부터 트리거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공이 상자와 충돌을 하면 콜리전 블럭은 이 콜리전 애트리뷰트를 작성을 하게 되고 이 파티클이 표면과 기능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라고 플래깅을 합니다. 이 속성을 다른 파티클 시스템으로 전송을 해서 웨이브 메쉬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콜라이드 블럭에서 새로운 트리거 이벤트가 되어서 이 이벤트가 CPU를 거치지 않고 GPU로 전송이 됩니다. 이 충돌 속성에 기반을 해서 파티클의 색도 조절을 하는데요. 임팩트가 있을 때, 이제 충돌을 했을 때 붉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콜리전 위치의 포지션과 그리고 노멀에도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을 표현하는 SDF와 충돌을 하는데요. 충돌 시에 파티클은 충돌 지점의 기저 부문에 있는 노멀과 충돌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수신을 합니다. 그래서 트리거 이벤트와 콜라이드 블럭을 사용을 하여서 GPU 이벤트를 전송해서 충돌 위치에 화살표를 스포닝을 하고 이 부모 노멀에 기반을 해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이 모든 개념을 조합을 하면 롤링볼 효과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이 회전의 접촉 지점에 노멀을 사용을 해서 이 컨택 지점, 접촉 지점을 쭉 이어서 기다란 흔적으로 스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 클리전 개선 기능을 통해서
훨씬 더 상호작용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네, 이제는 조명 기능에 대해서 스티븐에게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라이팅 컨텐츠를 강화를 하고 런타임 오더링을 위해서 최적화하는데 유니티 6가 또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로운 라이트 베이킹 아키텍처와 어댑티브 프로 볼륨을 통해서 비주얼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요, 먼저 저희가 작년에 유나이트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공유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시 킹덤을 기본으로 하였는데요. 유니티의 최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툴스 셋 그리고 어댑티브 프로 볼륨 APB라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씬으로 이동하면 뷰를 전환해서 씬의 간접 조명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APB로 오서링이 된 것입니다. 이 간접 조명에 기여하는 프로브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모든 프로브들이 아주 간단한 프로브 볼륨 구조로 배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면이 디테일이 많고 상세한 오브젝트 그리고 지오메트리가 많은 곳에는 프로브가 많고 디테일이 적은 곳에는 프로브가 더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어댑티브 적응형 기능이라는 거죠. 또 낮과 밤 주기와 같은 조명 전환을 쉽게 설정하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낮, 밤의 시나리오를 베이킹을 하고 이것을 서로 간에 블렌드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이를 가능케 하는 유니티의 라이트 베이킹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6에서 이런 라이트 베이킹 아키텍처가 새로이 제공이 되면서 GPU 라이트 베이커의 프리뷰가 끝나고 굉장히 낮은 메모리 GPU인 2GB VRAM에서부터 굉장히 강력한 GPU의 빠른 베이킹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드 기반도 단순화되었고 라이트 베이킹 최적화해서 조명 데이터를 굉장히 대규모의 복잡한 장면에서도 미리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킹 프로파일을 제공을 해서 그 워크플로우의 의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메모리 사용량으로 계속해서 에디터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최고의 전반적인 반응성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성능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최대한 빨리 작업을 완료를 하고 싶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디터 내에서 튜닝할 수 있는 항목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빨리 베이킹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조명 데이터 프리뷰를 위해서 유니티의 오토 제네레이터 기능을 전용 인터랙티브 GI 디버그 프리뷰 모드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버그 뷰가 수정하는 즉시 인터랙티브하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프리뷰는 무중단으로 진행이 되어서 베이크된 조명 데이터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인 씬의 실제 프리뷰를 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시간 프리뷰이고요. 이 오토 제너레이트 아키텍처를 벗어났다는 건 베이킹 파이프라인이 훨씬 더 안정적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APB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유스케이스에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APB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APB는 이제 간접 확산 조명을 할 때 이제 프로브 베이치의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고 빠른 이터레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또 애트모스피어와도 원활하게 통합이 되었어요. 그 HDRP의 볼리메트릭 포그와 URP, HDRP의 VFX 그래픽 파티클과 같은 효과라도 멋지게 함께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라이팅 시나리오를 통해서 개별 프로브 볼륨, 조명 시나리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베이킹을 해서 런타임 그 시나리오를 블렌딩할 수 있는 스크립팅을 사용해서 블렌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스카이 오클루전을 사용하면 하루 중 시간을 적용을 해서 조명 시나리오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색상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품질도 개선했고요. 그리고 훨씬 더 잘 최적화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렌더 파이프라인과 타겟 하드웨어를 기준으로 해서 훨씬 더 최적화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UIP의 APB를 사용을 하면 픽셀당, 버텍스당 품질 샘플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APB 스트리밍 기능을 통해서 라이트 프로브 데이터를 디스크에서 CPU로, CPU에서 GPU로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어서 특히 대규모 씬에 유용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프로브 조명을 사용할 때 이제 빛이 새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한 툴셋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APB의 기능을 개괄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IP 3D 샘플 프로젝트에 수정된 씬을 활용을 하는데요.
22LTS의 OSS라는 이름이죠. 이 장면에서는 이제 APB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또 빛이 새는 현상을 해결하고 여러 이제 라이팅 시나리오를 구워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라이트맵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라이트맵을 하게 되면은 라이트맵 UV 이터레이션을 하는 등의 다양한 오더링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프로브를 사용했다도 이제 수동으로 배치를 했어야 됐죠. 그래서 APB로 이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씬에서 필요한 거는 많이 이제 셋업이 되어 있고요. 하늘, 조명,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들 이제 설정 몇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APB를 배치를 하고 추적하고 이제 베이킹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건물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제 간접 조명의 디테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메인 테이블 에어리아 이제 영역이 있는데 건물만큼 디테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뒤쪽의 백그라운드는 어느 정도의 디테일은 있어야 되겠지만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안 가니까 좀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창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APB 탭을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모든 기본 설정들을 선호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디폴트로 프로브 간격은 1m이지만요. 좀 더 줄여서 0.4m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간접 조명에서 좀 더 높은 해상도 그리고 높은 수준의 디테일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 글로벌 볼륨을 설정을 해서 큰 그림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볼륨을 이제 월드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 툴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브 프리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브릭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이제 APB의 단위이고요. 이제 4 곱하기 4 곱하기 4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프로브가 설정된 위치를 프리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디테일인지 미리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전체 저희 랜드스케이프의 프로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를 한 10m 정도, 10m 이상으로 낮추면은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라이브 업데이트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수준의 디테일이라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인 테이블 영역에 APB를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B를 할 텐데요. 이 메인 테이블 영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디테일이 필요하지만 이제 건물만큼은 아닙니다. 이제 3m 이상 정도로 했더니 이 와이어 프레임에서 이 라이팅 데이터가 구워진 후에 결과를 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씬 내 건물에 대한 볼륨을 설정을 합니다. 이 볼륨의 그 상쇄도를 확 올리면은 이 지오메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디테일 수준에 맞게 업데이트 되는지를 브릭을 통해서 미리 예상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최종의 결과물을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 목적을 위해서 베이킹 시간을 줄였는데요. 그래도 유니티의 라이트 베이킹 아키텍처를 사용한 베이킹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제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네요. 네, 처음부터 결과 괜찮아 보입니다. 네, 프로브가 제가 원하는 곳에 배치가 되었고요. 익스테리어에 적합한 수준의 디테일로 만들어졌습니다. 텐트 주변에 프로브가 제일 많은데 제가 원했던 방향입니다. 네,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지역에서 빛이 새는 아티팩트 보이고 건물 내부에 약간 이제 노이즈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오브젝트를 보면 이제 외벽을 통해서 내부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서요. 이것도 분명 제가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고 유니티 툴을 써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브의 일부가 이제 지오메트리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면에 오브젝트가 있고 격자, 그리드 안에 프로브가 있습니다.
근데 지오메트리 안에 갇혀있는 프로브는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조명 데이터를 수신할 수가 없습니다. 겉면만 보이니까 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루드 내에 프로브를 나타내면서 또 런타임 시에는 최종 위치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다행히 이 상황에서는 저희 기능 중에 Virtual Offset이라는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이 Virtual Offset은 임시로 베이킹 위치를 상쇄를 해서요, 조명을 계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프로브가 오브젝트 외부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지오메트리의 검은 점을 줄이고 오브젝트 내에 무효한 프로브의 수를 줄입니다. 업데이트된 위치로 조명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Virtual Offset으로 처리된 두 프로브 모두 훨씬 더 그럴듯한 조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이킹을 위해서 프로브를 움직이되 샘플링을 위해 런타임에 그리드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비법입니다. 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Virtual Offset을 디폴트로 사용을 하고 렌더링 디버거를 사용을 해서 문제가 있는 프로브의 위치를 자동으로 적절한 위치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파란색 화살표로 이제 이 바닥에 붙어 있는 프로브는 아마도 이제 Virtual Offset 툴이 없었다면 다 검은색으로 보였겠죠. 이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죠. 이제 파란색 화살표는 베이킹을 위해서 프로브 위치가 오브젝트 밖으로 이동했음을 나타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절벽 주변에는 아직도 검은색 점이 있죠. 왜 그럴까요? 또 어떤 툴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의 이제 그림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Virtual Offset이 지오메트릭에서 이 점을 빼내는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검은색 프로브가 이제 해당되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다행히 또 확장, 다일레이션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인접한 유효한 프로브의 조명 데이터를 가져다가 무효 프로브에 적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검은색 반경을 잡아가지고 무효 프로브 주변에 있는 유효 프로브를 찾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세 개 근처에 있는 이제 프로브에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땅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은 오브젝트 내부에 있는 프로브에도 일관된 라이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이 중간에 있는 프로브가 검정색이고 무효화가 되어 있죠. 그냥 이제 Virtual Offset으로만은 해결이 안 되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일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검색 반경을 변경을 하면 지상에 있는 인접한 프로브를 참고로 하게 되고요. 다시 베이크를 하면 상황이 해결되고 결과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좋고요. 이 다일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건물 내부에 있는 노이즈를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샘플 수를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전체 씬의 샘플 카운트를 늘리면 이터레이션 시간이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베이킹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요. 대신에 프로브 어저스먼트 볼륨을 통해서 선택한 노드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브 어저스먼트 볼륨, 프로브 조정 볼륨을 배치를 한 다음에 샘플 카운트 오버라이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씬 내에 있는 프로브 중 일부에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브 어저스먼트 볼륨을 건물 내부에 두고 이것을 확장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 장점은 이 프로브 어저스먼트 볼륨을 이동을 하면 이 프로브 어저스먼트를 프로브를 조정하는 것에서 영향을 받는 것만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 유저가 작업을 좀 더 쉽게 확인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추가한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노이즈가 이전보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프로브 조정 볼륨이 잘 적용된 덕분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빛이 새는 문제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 그림으로 돌아가서 보겠는데요. 여기에서는 건물이 있고 바깥쪽이 있고 안쪽이 있고 벽이 있고 벽 양쪽에 프로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픽셀 위치가 있는데요. 이 APB가 조명 데이터를 이 픽셀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샘플링을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 픽셀이 화면 딱 정중간에 있는데요. 런타임으로 APB를 샘플링을 할 때는 이 위치를 사용을 해서 주변에 프로브의 조명 데이터를 가지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픽셀이 외부에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밝은 외부의 프로브가 최종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밝은 빛이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또 다행히 이 문제가 있는 영역에서 프로브를 무효화하는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브 어저스먼트 볼륨을 사용을 해서 런타임의 일부 프로브를 수동으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효화된 프로브가 멀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훨씬 더 실내에서 일관된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영역을 따라서 이 두 공간 사이에 프로브를 선택을 합니다. 제 텐트 안쪽 바깥쪽이 되겠죠? 그리고 프로브 어저스먼트 볼륨을 배치를 해서 가까쪽에 있는 가까운 무효화 프로브를 선택을 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볼륨의 범위를 원하는 위치까지 확장을 합니다. 유니티 6에서 추가된 또 강력한 툴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프로브 어저스먼트 볼륨 안에 있는 프로브에만 이제 적용된 변경을 프리뷰하는 기능입니다. 프로브 어저스먼트 프리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조정을 한 프로브에 대해서만 미리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프리뷰를 하니까 이터레이션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고 결과도 이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이제 조명 전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예에서는 모든 것이 데이, 낮이라고 하는 하나의 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밤 시나리오를 추가하려면 APB 패널에 시나리오를 추가해야만 합니다. 네, 지금 이 씬을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해서 밤 시간에 맞는 처리를 했습니다. 밤 하늘이 있고 야간 조명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밤 조명 시나리오에 이제 구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 씬이 밤 상태로 설정이 되죠. 그런 다음에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유니티의 강력한 애니메이션 툴인 타임라인을 사용을 해서 낮과 밤 시나리오를 블렌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시간대 시나리오의 조명 전원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스카이 오클루전 소개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UIP 3D 프로젝트에 수정된 씬인 정원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22 LTS 릴리스에도 있죠. 씬의 APB 섹션에서 간단하게 스카이 오클루전을 라이팅 윈도우에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APB 위에다가 추가 데이터를 굽는 것이 이제 스카이 오클루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명 생성을 누르면 이 하늘의 빛이 씬에서 어떻게 이제 반사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리를 해서 APB의 그 조명 데이터와 따로 떼어 놓게 되면 앰비언트 프로브 컬러를 사용을 해서 이 하늘의 전원 데이터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색상 수정과 스카이 오클루전을 함께 쓰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서 시간대별 시나리오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을 구현을 했는데요. 태양은 실시간 조명이고 이제 하늘 가로지르면서 이제 주변의 앰비언트 프로브 색상이 동시에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실감나게 해가 지는 그럴듯한 효과를 구현했습니다. 네, 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티유가 HDRP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매튜 밀러이고요. 여러분들께 새로운 하늘과 물의 기능 HDRP의 데모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쉽게 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데요. 게임 오브젝트 워터 서페스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물 위에 이런 작은 물방울들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터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이 머터리얼을 어피어런스 블럭에서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쉐이더 블럭을 만들어서 이 노멀을 동적으로 변경을 해서 이런 그 빗방울 효과를 만듭니다. 꽤 멋지죠? 네, 이제 비가 그쳤고요. 이제 비의 VFX를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요.
상당한 이제 볼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날씨가 좋은 하늘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웨이트를 줄여서 날씨를 좋은 것으로 만들고 글로벌 윈드도 조금 늦추어서 바람이 잔잔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많지 않으니 이 수면도 조금 더 잔잔해지겠죠. 그래서 디스턴트 윈드 스피드를 줄이고 또 로컬 윈드 스피드도 줄여서 물결의 파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풍선공 놀이를 하기에 완벽한 순간이 왔습니다. 재생 모드를 누르고 공 몇 개를 물 위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폼 제너레이터를 스포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파도가 큰 것을 이제 샘플링을 해서 GPU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제 약간 진연을 두고 다시 읽거나 아니면 CPU에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생성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지연이 좀 더 적죠. 공을 샘플링을 하고 공이 물에 부딪히고 튀어나가는 지점을 샘플링을 하고 폼 제너레이터를 적용을 해서 거품이 저절로 형성되고 하는데요. 뭔가 빠졌습니다. 공을 던졌을 때 이렇게 약간의 파장이 일면 좋을 것 같죠?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데포메이션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공이 물에 닿을 때마다 디포머를 스포닝을 해서 파도 모양이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자동으로 크기를 조정을 해서 이 파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장을 볼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면서 공이 떨어져서 파장이 일면서 다른 공들이 밀려 떠내려가는 것도 조금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파장의 해상도가 좋지 않다는 점인데요. 그 데포메이션을 그 전체 월드에 대해서 하면서 비용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 해상도와 영역 크기를 선택을 하고 이것을 위한 디버그 모드를 적용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 이 데포메이션 영역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 20m 정도로 줄였습니다. 네, 이렇게 조절을 하고 다시 한번 공을 던져보면요. 아주 멋진 데포메이션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는 해저가 수면 아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제로로 해서 한번 보면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파도가 있으니 실제 데포메이션이 있기는 한데요. 수중 렌더링을 활성화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쪽 설정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물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바꾸고요. 그리고 흡수거리를 올려볼 수도 있고 로컬 윈드 스피드도 약간 높여보겠습니다. 괜찮은데 커스틱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기본 커스틱을 추가를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커스틱의 강도도 조절 가능합니다. 이거는 리플을 높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리플 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크면 커스틱도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한 6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괜찮습니다. VFX 그래픽을 좀 추가를 해서 식물이나 뭐 물고기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컴파일을 하는 동안 그 분산된 파티클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꽤 멋진데요. 이렇게 공을 던지고 이제 멀리 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좀 추가를 하면 훨씬 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바로 물 속에서의 태양의 그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중에 볼륨메트릭 포그에 대한 이제 지원을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물속에서 아주 멋진 햇살이 보입니다. 커스틱을 샘플링 또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도 리플, 파장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잔물결이 많아지고 적어짐에 따라서 커스틱도 또 햇살도 많아지고 적어집니다. 네, 괜찮은데요.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이 워터라인이 수면 선이 너무 똑바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렌즈로 이렇게 물이 닿으면 선이 흐릿하고 렌즈에 물이 들러붙는 느낌도 있죠. 그래서 HDRP의 특별한 패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워터라인 패스입니다. 저희가 커스텀 쉐이더 그래프에서 샘플링이 가능합니다. 커스텀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워터라인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를 하고 또 이제 수면선을 블러링 처리를 하면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에펙트이기 때문에 물방울을 스크린에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그 렌더 텍스처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커스텀 렌더 텍스처는 머터리얼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렌더 텍스처인데요. 여기에서 쉐이더 그래프를 생성을 해서 업로드나 아니면 리얼타임으로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게끔 해서 이 물방울이 파도에 따라서 렌즈에 맺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한 디스턴 윈드 스피드를 20 정도로 해보면 이렇게 물이 내려가면 이 카메라에 물방울이 맺히는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하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커스텀 패스를 빼고 좀 더 잘 보이도록 할 텐데요.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글로벌 볼륨메트릭 포그를 켰을 때 이렇게 멀리서 대기가 흩어지는 애트모스페릭 스캐터링이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아주 예쁘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거리가 한정적입니다. 거리가 멀수록 고비용이죠. 빛도 제한적이고 먼 거리일수록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구름 변화가 없고요. 보통 애트모스페릭 스캐터링이라면 주변의 구성 요소에 빛을 흩뿌려야 되는데 이 볼륨메트릭 포그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먼 거리에까지 하면 정말 너무나 고비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애트모스페릭 스캐터링을 키면 좋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지컬 스카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나은 빛의 산란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고요. 하늘이 밝아지고 또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약해지고 비용도 훨씬 더 쌉니다. 이것을 볼륨메트릭 포그와 함께 써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다양한 시간대, 타임 오브 데이와도 잘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8시 아니면 7시를 보면은 애트모스페릭 스캐터링이 그 시간대에 맞는 아침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모습으로 된다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하늘에 적용을 했을 때 켰을 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다른 시간대 좀 볼까요? 한 4시, 5시 정도 해질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몰일출을 개선을 했는데요.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뭔가 빠져 있죠. 그 태양이 수직으로 하루 종일 이제 대기층을 가로지를 때 대기 중에 있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이 전체적인 색감을 약간 붉은색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충분한 대기층을 가로지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제 해가 질 때 태양이 수직으로 좀 더 두껍게 대기층을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오존이 하늘의 색감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질녘에 하늘을 보면 더 붉은 노을이 지는 것도 그 이유죠. 이제 과거에는 없었는데 유니티 6에서 오존 레이어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오존 밀도를 선택을 하면 좀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일몰을 더 실제와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니티 6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타임 오브 데이입니다. 이를 위해서 밤하늘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 나이트 스카이는 그 워터와 물과 이제 취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커스텀 머티리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쉐이더 그래프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별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별이 있는 스타 맵이고요. 자동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쉐이더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별을 수를 줄이거나 느리거나 이제 쉐이더 상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성에 이렇게 천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경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하늘에 다양한 행성이나 달을 만들 수가 있고 달의 위상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달의 얼굴 회전이라든지 지구가 달에 어느 정도나 다시 반사되는지 정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커스텀 스카이 쉐이더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멋진 달이 지는 이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많은 것들 HDRP로 제공이 됩니다. 하늘, 물, 오존층 그렇고요. 또 제가 사용을 했던 에셋 중에 일부는 이 하이 데피니션 렌더 파이프라인 패키지의 샘플로 직접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던졌던 그 공도 워터 샘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세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